새 옷. 버지니아 울프. 메이블은 망토를 벗을 때 처음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심각한 의심이 들었다. 바넷 부인은 메이블에게 거울을 건네주고 옷소를 만지면서 화장대 위에 있는 머리, 안색, 옷 매무새를 단정하고 매만지는 모든 도구들에 어쩌면 약간은 특별히 눈길을 주게 함으로써 그 의심을 확실하게 해주었다. 제대로 안 됐어. 아주 잘못됐어. 그 의심은 메이블이 2층으로 올라갈 즈음에는 점점 더 강해졌고 클라리스 델러웨이 부인에게 인사를 할 즈음에는 신념이 되어 솟구쳐 올라왔기에 그녀는 곧장 방 맨 끝 그늘진 구석에 있는 거울 앞으로 가서 쳐다보았다. 아니야. 제대로 안 됐어. 그리고 당장에 그녀가 언제나 숨기려고 했던 불행, 깊은 불만, 그녀가 어린아이일 적부터 가졌던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하다는 감각이 무자비하게 가차없이 너무도 강렬하게 몰려와서 그녀가 집에서 밤에 자다 깨서 바로우나 스콧을 읽을 때 그랬듯이 물리칠 수가 없었다. 아, 이 남자들, 아, 이 여자들. 이들은 모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메이블이 무슨 옷을 입은 거야? 그녀는 정말 꼴볼견이군. 정말 보기 흉한 새 옷이네. 그들은 다가오면서 눈꺼풀을 깜빡였고 그리고는 입술을 다소 굳게 다물었다. 그녀는 바로 자신의 가공할 부적처럼 비겁함, 천박함, 허리멍텅함 때문에 침울해졌다. 그리고 당장에 그녀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 양제사와 함께 어떻게 옷을 만들지 계획했던 방 전체가 불결하고 혐오스러워 보였다. 그녀는 너무도 초라한 거실 밖으로 나가면서 허영에 가득 찬 태도로 홀 테이블 위에 편지들을 만지면서 말했다. 너무 재미없어. 과시하는 일이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말할 수 없이 어리석고 시시하고 촌스럽게 보였다. 그녀가 델러웨이 부인의 거실로 들어온 순간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폭로되었고 폭파되었다. 그녀가 델러웨이 부인의 초대장을 받았을 때 그날 저녁 찻잔을 놓고 앉아서 생각했던 것은 물론 자신이 유행을 쫓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 척 하는 것조차 어리석었다. 유행은 재단을 의미했으며 스타일을 의미했고 적어도 금화 30잎을 의미했다. 하지만 독특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어쨌든 나 자신 그대로면 왜 안 돼? 그리고 일어서면서 그녀는 어머니의 오래된 패션 책을 집어들었다. 제국시대의 파리 패션 책이었다. 그때 여성들이 훨씬 아름답고 더 위엄이 있으며 더 여자다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처럼 되려고, 어리석은 짓이었어. 그들처럼 되려고 마음먹었고 실제로는 깃털로 장식하면서도 수수하고 고풍스럽고 아주 매력적이라는 구실 아래 의심할 여지 없이 허영심에 탐닉하도록 스스로를 내버려 두었던 것이다. 그것은 징벌을 받아 마땅했다. 그래서 이처럼 차려입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감히 거울을 쳐다볼 수 없었다. 그녀는 공포의 전모에 직면할 수 없었다. 창백한 노란색의 긴 치마와 높은 소매 그리고 허리가 들어간 바보 같아 보이는 구식의 실크 드레스 그 모든 것들이 패션 잡지에서는 너무도 매력적으로 보였는데 그녀가 입은 모습은 영 아니었다. 이렇게 평범한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녀는 젊은이들이 피인을 꽂도록 한자리에 서 있는 양제사의 마네킹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당신은 완벽하게 멋져 보여요. 로즈쇼가 약간 빈정대듯이 입술을 오므리고 그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말했다. 그녀가 예상했던 대로다. 로즈는 최첨단 유행을 쫓아 입었다. 언제나 정확하게 다른 모든 이들처럼 말이다. 메이블은 모두가 찻잔 받침의 가장자리를 기어다니려 하는 파리들 같다고 생각했고 그 문구를 마치 가슴에 성호를 긋듯이 반복해서 되뇌었다. 마치 이 고통을 소멸시키는 이 고뇌를 참을 만하게 하는 어떤 주문을 찾으려는 것처럼 말이다. 오래전에 읽은 책의 시행들,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인용구가 그녀가 고뇌할 때마다 갑자기 떠올라서 그녀는 그것을 또다시 반복했다. 기어다니려 하는 파리들, 그녀는 그 말을 되풀이했다. 만약 그녀가 그 말을 충분히 자주 반복해서 정말로 파리들을 볼 수 있다면
그녀는 마비되고 냉담해지고 냉랭해져서 우둔해지리라. 이제 그녀는 파리의 날개가 한데 달라붙은 채 우유가 묻어있는 찻잔 받침 밖으로 서서히 기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로저쇼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로저쇼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파리로 보게 하려고 애쓰고 애썼다. 무언가의 밖으로 혹은 안으로 스스로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파리들, 빈약하고 하찮은 애쓰는 파리들 말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들을 그렇게 볼 수가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녀 자신만이 그렇게 보였다. 그녀가 바로 파리였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춤추고 퍼득이고 스치듯이 나는 잠자리, 나비, 아름다운 곤충들이었다. 단지 그녀만 자신을 찻잔 밖으로 질질 끌어올리고 있었다. 질투심과 악의, 악덕 중에 가장 혐오스러운 것들이 그녀의 주요 결점들이었다. 저는 초라하고 노쇠하고 끔찍하게 지저분한 늙은 파리처럼 느껴져요. 그녀는 말했고 로버트 헤이든을 멈춰서게 했다. 단지 그녀가 이 말을 하는 것을 듣게 하려고 단지 그 초라하고 심약한 문구를 새롭게 구사해서 그녀 자신을 되찾으려고 말이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초연하고 얼마나 재치 있으면 조금 더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려 했다. 로버트 헤이든은 물론 아주 공손하면서도 아주 성의 없게 무슨 말인지 대답을 했고 그녀는 그것을 당장에 꿰뚫어 보았고 그가 가자마자 자신에게 말했다. 다시 어떤 책에서 거짓말. 왜냐하면 파티는 사물들을 아주 더 실제하게 혹은 훨씬 비실제적이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한순간에 로버트 헤이든의 마음 밑바닥까지 보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진실을 보았다. 이것은 사실이다. 이 거실, 이 자아, 그리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밀란 양의 작은 작업실은 정말로 끔찍하게 덥고 답답하고 불결했다. 그곳은 옷감과 양배추 삶은 냄새가 났다. 하지만 밀란 양이 완성한 드레스를 입고 손에 쥐어준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았을 때 특별한 희열감이 심장을 뚫고 지나갔다. 갑자기 빛으로 가득 찬 그녀의 존재가 나타났다. 근심들과 잔주름이 없어진 그녀가 자신에 대해서 꿈꾸었던 존재. 아름다운 여자가 거기에 있었다. 거기서 그녀는 단지 한순간 동안 회색 또는 하얀 피부에 신비스럽게 미소 짓는 매력적인 소녀. 그녀 자신의 진수, 그녀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그것이 훌륭하고 다정스럽고 진실되다고 생각한 것은 단지 허영심이나 이기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밀란 양은 스커트가 더 길면 멋지지 않다고 말했다. 손을 댄다면 스커트가 더 짧아야 한다고. 밀란 양은 앞이마에 주름살을 지으며 온갖 기질을 동원해 생각하며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갑자기 정말로 밀란 양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밀란 양을 훨씬 더 좋아했다. 그녀의 얼굴은 붉고 눈은 튀어나왔으며 입에 피인을 잔뜩 물고 바닥에서 기어야 하는 것을 동정하며 거의 울 뻔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이다. 그녀는 그들 모두를 단지 인간들로 보았다. 그리고 그녀 자신은 파티에 가고 밀란 양은 카나리아 새장의 커브를 덮어주거나 그녀의 입술 사이에 있는 삼시를 새가 쪼아먹게 했다. 그것, 인간 본성의 이런 면에 대한 생각, 인간 본성의 인내심과 참을성, 그리고 그렇게 불행하고 부족하고 불결하고 즐거움이 없어도 만족하는 것을 생각하자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옷, 방, 사랑, 동정, 거울, 그리고 카나리아 새장,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리고 여기 그녀는 델러웨이 부인의 거실 구석에서 고통을 겪으며 번쩍 깨어나 현실을 인식했다. 하지만 아이를 둘이나 둔 그녀의 나이에 그토록 마음을 쓰고 여전히 사람들의 견해에 완전히 의존해서 원칙이나 신념도 없는 것은 너무 비열하고 심지가 굳지 못하고 옹졸한 일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섹스피어가 있지, 죽음이 있어, 우리 모두는 권력자의 비스켓에 꿰인 바구미들에 불과하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말할 수 없다니 말이다.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을 똑바로 직면했다. 그녀는 자신의 왼쪽 어깨를 터집 잡았다. 마치 사방에서 그녀의 노란색 옷에 창을 던진 것처럼 그녀는 방에 불쑥 나타났다. 만약 로즈 쇼라면 그랬을 텐데 로즈는 보이에리시아처럼 보였으리라. 그러나 그녀는 격렬하거나 비극적으로 보이는 대신에 어리석고 자의식이 강해 보였고 여학생처럼 억지 웃음을 지으며 구부정한 자세로 발을 질질 끌며 방을 가로질러 걸었고 마치 매 맞은 강아지처럼 정말로 살금살금 걸었다. 그리고 그림을, 판화를 쳐다보았다. 마치 파티에 그림을 보러 오기라도 한 듯이 말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가 왜 그러는지 알았다. 그것은 부끄러움, 굴욕감 때문이었다. 이제 파리는 차찬 받침 속에 있어.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바로 중앙에 이제 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우유 때문에. 그녀는 경직되어 그림을 응시하면서 생각했다. 날개가 한 대 달라붙었어. 너무도 구식이야. 그녀가 찰스 부트에게 말했는데 그는 누구 다른 이에게 말하러 가는 중이었고 그녀의 말이 그를 멈추게 했다. 멈추게 한 것 자체를 그는 정오했다. 그녀가 말한 뜻은 혹은 그녀가 뜻했다고 스스로에게 생각하게 만들려는 것은 구식인 것은 그림이지 그녀의 옷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찰스가 애정 어린 칭찬을 단 한마디만 했다면 그녀에게는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다. 그가 메이블 오늘 밤 당신은 아주 매력적으로 보여요 라고 말했다면 그 말은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그녀는 진실되고 솔직해야만 했다. 물론 찰스는 칭찬의 말 비슷한 것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는 악이 그 자체였다. 그는 언제나 사람을 꿰뚫어 보았다. 특히 어떤 사람이 비천하고 무가치하거나 어리석다고 느낄 때 유별나게 그랬다. 메이블이 새 옷을 입었군? 그는 이렇게 말했다. 불쌍한 파리는 완전히 접시 한가운데로 떠밀려 들어갔다. 정말로 그는 그녀가 익사하기를 원한다고 그녀는 믿었다. 그는 인정도 없고 근본적인 친절함도 없으며 단지 껍데기 친절뿐이었다. 밀란 양은 훨씬 더 실제하고 훨씬 더 친절했다. 만약 어떤 사람의 그 점을 느끼고 언제나 그 점에만 매달릴 수 있다면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찰스에게 아주 부리장머리 없이 대답해서 그녀가 화났다는 것을 알리면서 혹은 그가 이름 짓듯이 다소 짜증이 나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그는 약간 짜증이 났나? 하고 말하며 저기 있는 어떤 여자에게 가서 그녀를 비웃었다. 왜 나는 언제나 한 가지만을 느낄 수 없을까? 밀란 양이 옳고 찰스가 틀렸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며 그것을 고수하지 못할까? 카나리아와 동정심과 사랑을 확신하고 사람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면서 한순간에 사방에서 회초리를 맞지 않을 수는 없는 걸까? 문제는 바로 고약스럽게 연약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녀의 성격 때문이었고 치명적인 순간에 언제나 포기하고 폐리학, 어원학, 식물학, 고고학에 대해 심각하게 관심을 갖지 않았고 감자를 잘게 잘라 그것들이 열매 맺는 것을 메리 테니스나 바이올러 썰러처럼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때 홀문 부인이 그녀가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재빨리 그녀에게 다가왔다. 물론 옷 같은 것은 홀문 부인의 관심 밖이었다. 그녀의 가족들이 언제나 아래층으로 굴러떨어지거나 홍역을 치르는 판에 말이다. 에름소프가 8월과 9월 동안에 새를 놓은 적이 있는지 메이블이 그녀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그것은 그녀를 말할 수 없이 지루하게 하는 대화였다. 그녀가 복덕방이나 심부름꾼처럼 취급되고 이용되는데 정말 그녀는 분노했다. 아무 가치도 없는 바로 그거야. 그녀는 생각했다. 무언가 단단한 것, 실제적인 어떤 것을 움켜쥐려고 애쓰면서 말이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목욕탕과 남쪽 외관, 집 꼭대기까지 뜨거운 물을 가져가는 일에 관해서 현명하게 대답하려 노력했다. 그리고 그녀는 내내 그녀가 입고 있는 노란 드레스를 조금씩 둥근 거울 속에서 볼 수 있었다. 거울은 그들 모두를 부처의 단추나 올챙이 크기로 보이게 만들었다. 얼마나 많은 모멸감, 고뇌, 자기 정오와 노력,
열정적으로 고조되고 하강하는 감정이 3페니만큼 작은 크기의 조각 속에 포함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었다. 그리고 더 기묘한 것은 이 메이블 웨어링이 분리되어 아주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다. 비록 홀먼 부인의 까만 단추가 앞으로 몸을 숙이고 자신의 맏아들이 달리기를 하다가 어떻게 심장에 무리가 갔는지 그녀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거울 속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을 동시에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까만 점이 몸을 앞으로 숙이고 손짓, 몸짓을 한다고 해서 혼자 앉아 자기 일에 몰두해 있는 노란 점으로 하여금 까만 점이 느끼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했다. 사내의 녀석들을 조용하게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해요.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곤 했다. 그리고 홀먼 부인은 한 번도 동정을 충분히 받은 적이 없었기에 아무리 조금일지라도 있는 것을 탐욕스럽게 마치 자신의 권리인 양 움켜쥐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이 당연했다. 그녀의 작은 딸이 오늘 아침에 무릎 관절이 부어서 내려왔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참혹하게 제공된 것을 집어들고 마치 그것이 1파운드짜리여야 하는데 반 페니인 것처럼 의심하는 듯이 마지못해 쳐다보고는 지갑에 넣었다. 그것이 빈약하고 인색하지만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참아야만 했다. 그리고 그녀, 상처받은 홀먼 부인은 빽빽거리며 관절이 부푼 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다. 이것은 비극이었다. 이 탐욕, 인간 존재들의 이 부르짖음은 가마우지의 시끄러운 소리처럼 동정해달라고 지저대고 날개를 퍼덕였다. 이것은 비극이었다. 단지 한 사람만이라도 그것을 느낄 수 있다면 단지 느끼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오늘 밤 노란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한 방울도 더 짜낼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것 모두를 자신이 원했다. 그녀는 알았다. 그녀는 계속 거울 속을 들여다보았고 고약스럽게 정체를 폭로하는 그 파란 물 웅덩이 안으로 잠수해 들어갔다. 그녀가 저주받았고 경멸받고 이처럼 정체된 지역에 버려졌다는 것을 말이다. 그녀가 이처럼 연약하고 동요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노란 드레스를 입은 것은 그녀가 받아 마땅한 속죄 행위처럼 보였다. 만약 그녀가 로즈쇼처럼 아름답고 백조 가슴 깃털로 된 주름 장식이 있는 달라붙는 초록색 옷을 입었다 해도 그녀가 속죄하는 것은 당연했다. 그녀는 도망칠 길이 없다고 생각했다. 어디에도 길은 없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전부가 그녀의 잘못은 아니었다. 그녀는 10명이나 되는 가족 중 하나였으며 한 번도 돈이 충분한 적이 없었고 언제나 절약하고 절감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큰 물통들을 날랐고 청계 가장자리에 리놀리움은 따라 있었고 구질구질한 가정의 비극이 연속해서 일어났다. 결코 재난은 아니었다. 목양 농장이 실패했지만 완전히는 아니었다. 그녀의 큰오빠가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이와 결혼했지만 아주 비천하지는 않았다. 그들 모두에게는 로맨스도 어떤 극단적인 일도 없었다. 그들은 바닷가의 휴양지로 그저 그만하게 하나씩 흩어져 소멸되어 갔다. 물놀이 행락지 어디에나 그녀의 이모 하나쯤은 지금도 앞 창문이 완전히 바다를 향하지는 않는 어떤 하숙집에서 자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아주 그들다웠다. 그들은 언제나 사물을 곁눈질로 흘겨보아야만 했다. 그리고 그녀도 똑같은 일을 했다. 그녀는 꼭 그녀의 이모들 같았다. 그녀는 헨리 로렌스경 같은 어떤 영웅, 대제국의 건설자와 결혼해서 인도에서 사는 꿈을 꾸었지만 완전히 실패했다. 그녀는 법정에서 안전하고 영구적인 하급 직원으로 일하는 허버트와 결혼했고 작은 듯한 집에서 마땅한 한여도 없이 그런 대로 그럭저럭 꾸려갔다. 그녀가 혼자 있을 때는 해시 요리나 그냥 버터 바른 빵만 먹었다. 그리고 때때로 홀먼 부인은 가버렸다. 메이블이 자기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메마르고 동정심이 없는 마른 가지 같은 사람에다 옷도 어이없게 입었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이들에게 메이블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리라. 때때로 메이블 웨어링은 생각했다. 파란 소파에 홀로 남아서 바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쿠션을 두드렸다. 왜냐하면
그녀는 찰스 버터와 로즈 쇼와 합류하기 싫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까치처럼 제잘되면서 아마도 벽난로 곁에서 그녀를 비웃고 있으리라. 때때로 그녀에게 달콤한 순간들이 정말로 다가왔다. 예를 들어 지난밤 침대에서 책을 읽을 때라든지 부활절에 태양이 비치는 바닷가 모래사장에 있을 때 말이다. 그녀가 그것을 생각하노라면 창백한 모래풀의 거대한 숲이 원뿔 모양으로 서로 기대 세워놓은 창같이 온통 뒤엉켜서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었다. 매끄러운 도자기로 된 달걀 같은 하늘은 파랬고 너무나도 견고했고 단단했다. 그리고 파도의 멜로디, 쉬쉬 하는 소리, 아이들이 노저으면서 외치는 소리, 그래, 그것은 신성한 순간이었어. 거기서 그녀는 온통 세상이 그녀 자신의 여신의 손안에 누워있다고 느꼈지. 다소 무정하지만 아주 아름다운 여신, 그리고 제단 위에 작은 양이 놓여있고, 그리고 물론 허브트와 함께 때때로 전혀 예상치 않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요일 점심을 위해 양고기를 썰면서 편지를 뜯으면서 방으로 들어가면서 그녀는 이런 신성한 순간들을 경험했다. 그때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바로 이거야. 이 일이 일어났어. 바로 이거라니까. 그리고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로 놀라웠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음악, 날씨, 휴가, 행복할 모든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행복하지도 않았다. 밋밋했다. 단지 밋밋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또다시 그녀의 비참한 자아 때문이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초조해하고 연약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어머니였고 불안정한 아내였고 아주 분명하거나 아주 뚜렷한 어떤 존재도 없이 다른 어떤 존재도 아닌 채 일종의 어스름한 존재로 빈둥거렸다. 그녀의 모든 형제 자매들처럼 말이다. 아마도 헐버트를 제외하고 말이다. 그들은 모두 똑같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불쌍한 물에 물 탄 듯한 존재들이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서서히 움직이고 기어가는 삶의 한가운데서 그녀는 갑자기 파도의 정상에 있었다. 그 비참한 파리와 차찬 받침에 대해서 계속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이야기를 그녀는 어디서 읽었지? 그 비참한 파리는 몸부림쳐 나왔다. 그랬다. 그녀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가 40이 되어서 그런 순간들은 점점 조금채 오지 않았다. 점차 그녀는 더 이상 몸부림치는 것을 멈추었다. 하지만 그것은 통탄스러웠다. 그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그 때문에 스스로를 부끄러워했다. 그녀는 내일 런던 도서관에 가리라. 그녀는 신기하고 도움이 되는 놀라운 책을 아주 우연히 발견하리라. 목사가 쓴 책,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는 미국인이 쓴 책을 말이다. 혹은 그녀는 스트랜드 거리를 걸어 내려가다가 광부가 탄광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지표장에 우연히 들르리라.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새로운 사람이 되리라. 그녀는 완전히 변화되리라. 그녀는 유니폼을 입으리라. 그녀는 자매 누구라고 불리리라. 그녀는 다시는 옷에 결코 마음을 쓰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후에는 찰스부터와 밀란 양, 그리고 이방과 저방에 대해서 완전히 영원히 분명히 대하리라. 그리고 매일매일이 마치 그녀가 태양 아래 누워있거나 양고기를 써는 것 같으리라. 바로 그것이었어. 그래서 그녀는 파란 소파에서 일어났고 거울 속의 노란 단추 또한 일어났다. 그녀는 찰스와 로즈에게 자신이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손을 흔들었고 노란 단추는 거울 밖으로 움직여 나갔다. 그리고 그녀가 델루의 부인에게 걸어가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할 때 모든 창들이 그녀의 가슴으로 모여들었다. 하지만 가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아요? 델루의 부인이 말했다. 그녀는 언제나 아주 매력적이었다. 유감스럽지만 저는 가야 돼요. 메이블 웨어링이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연약하고 불안정한 목소리로 덧붙였는데 그녀가 목소리에 힘을 주려 하자 그저도 우스꽝스럽게 들릴 뿐이었다. 아주 즐거웠어요. 즐거웠습니다. 그녀는 청계에서 만난 델루웨이 씨에게 말했다. 거짓말. 그녀는 자신에게 말하면서
청계를 내려갔다. 바로 찻잔 받침 속에 있어. 그녀는 바네 부인에게 자신을 도와준 것에 감사하고 지난 20년간 입었던 중국 망토로 몸을 둘레 감싸면서 혼잣말을 했다.